안녕하십니까. 오비스TV 대표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핫 이슈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대단한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이제까지는 부동산 쪽에 국한돼서 어떤 파트로서의 전문가들 주로 모셨다고 한다면 오늘은 거시경제를 쭉 이제까지 다루고 있었고 또 책을 여러 권 내셨고 그 책이 또 다 1등을 했답니다.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랍니다.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로 이 어려운 딱딱한 학문을 쉽게 풀어주시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소문이 났던데. 소문 듣고 오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네. 섭외를 했지 그러셨군요. 않겠습니까? 네, 이게 경제라는 그 주제가 예. 우리 관심은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그냥 있습니다. 생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역사 같은 경우는 재밌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게 돈이 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경제는 나의 부와도 직관되니까 관심이 많으신데 그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용어들이 예. 그 경제 전문 용어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알려진 이코노미스트, 교수님, 연구원, 작가, 칼럼니스트, 강연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책을 아주 시리즈로 연도별로 내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먼저 19년도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19년 경제 전망,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20년 경제 전망, 포스트 코로나 2021년의 경제 전망,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 등 매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셨고 네네. 또 긴축의 시대라고 이제 곧 6월 15일쯤 저희 방송 나올 쯤 되면 아마 책이 또 나온다고 하던데 네. 요 책은 아까 제목으로 봐서는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네. 신조어처럼 우리가 많이 현상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네네. 긴축의 시대는 짐작은 가지만 네.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물론 저도 이제 매년 경제 전망서를 내는 사람으로서 예. 당연히 23년 경제 전망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2022년 중반을 기점으로 예. 극명히 달라지는 경제 여건이 시작됩니다. 소위 그동안에는 여러분이 그냥 무슨 주식 사지? 무슨 부동산 사지? 이런 고민이 필요 없었어요. 그렇죠. 2020년, 21년 소위 유례없는 저금리로 금리 인하로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가 폭등했었던 시대인 거죠. 예, 맞아요. 무슨 종목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근데 2022년은 소위 긴축의 시대, 그러니까 완화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 긴축의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돈의 가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자산 가치는 하방 압력을 받는데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그 밖에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코로나19 안 끝났고 또 신정부의 등장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부동산 투자 여건에도 정말 혼란한 그런 변화들이 목격될 텐데 그 가장 큰 그 변화는 바로 긴축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금리 역습 이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2022년 하반기 경제 전망 컨셉에서 여러분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투자 의사 결정할까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좋습니다. 준비를 참 했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당시 어떤 현상이나 또는 지나온 과거를 유추해서 인사이트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건 특정 분야 부동산에 이제 관련되다 보니까 그냥 과거의 사례가 앞으로 저희가 재해석하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이제 예측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이제 큰 틀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팬데믹으로 인한 양적 완화가 돈을 무진장 뿌렸는데 그걸 이제 걷어들이는 시기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냐라는 건 이 조율의 문제인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방향성의 조율을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또 수능을 하고 적응을 해야 되겠죠.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 관점에서 좀 중요한 말씀이고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의견을 한마디 던져드리고 싶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2020년, 21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일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의 실패다. 정책의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절대 정치적으로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책의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게 아닙니다.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정책이 성공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국토부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도 비판하고 했습니다만 정책이 성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의 실패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이 거시적으로 볼게요.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집값 상승률로 보면 우리나라가 중간이 안 돼요. 안 되죠. 가장 높게 상승한 나라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 집값이 코로나19 전과 비교하면 45% 정도 상승했어요. 그러면 뉴질랜드 집값 오른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실패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부동산 정책과 관계없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금리입니다. 금리. 거시경제 여건하에서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고요. 20년 말 21년 초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고 그런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 속에 정책의 가장 뚜렷한 실패를 하나 잡자면 실패의 문제는 잡을 수 없으면서 잡을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게 실패입니다. 진단을 잘못 내리면 처방도 잘못 내려집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진단이 뭐냐면 물론 부동산 정책의 실패도 있지만 가장 지배적인 이유는 정책과 상관없이 어떤 정책을 동원해도 집값은 폭등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랑은 아마 주로 이런 거시경제 여건을 좀 보시면서 좋습니다. 인플레이션 쇼크, 금리의 역습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한번 큰 틀에서 보시면 어떨까?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시경제 전문가가 거시경제 전문가 나왔으니까 일단 거시경제 몇 가지 변수 얘기 듣고요. 네. 교수님 인사이트 듣고 이제 부동산 얘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물가 상승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네. 뭐 생활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건설 쪽, 부동산 쪽에 있으니까 네. 뭐 공사를 못하는 포기하는 건설사가 속출할 만큼 네. 이 원자재 상승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지금. 못하죠. 그러면 이 초인플레이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물가하고 변수 관계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초인플레이션 시대다라는 표현에 혹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많은 이제 대중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자산버블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개념은 여러분의 소비 지출 품목이에요. 뭐 이런 물도 사죠, 책도 사죠, 그렇죠. 주거 강요율비까지는 인플레이션 범주에 들어가요. 기름값. 예. 근데 집값은 안 들어가요. 집값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 일단. 예.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상 정말 중요한 게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정말 2008년 7월인가요? 그때 이후로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고치지만 미국은 41년 만에 최고치, 영국도 40여 년 만에 최고치, 예. EU도 마찬가지, 심지어 계속 디플레이션 우려됐던 나라 일본, 잃어버린 40년, 예. 그런 일본마저 7년 만에 최고치의 물가 상승률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22년에는 고물가 시대, 인플레이션 쇼크, 이것을 계속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예. 왜냐면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많이 주목해 본 적이 없어요. 근래 역사상.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어요. 우리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관심 있게 봤죠. 근데 물가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바로 물가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오비스트 기업의 이제 대표님이시지만 예. 기업의 목적이 보통 이제 이윤 극대화잖아요. 예. 그리고 학교의 목적이 보통 인재 극대화 아니겠습니까? 뭐 가정의 목적이 행복 극대화라고 한다면. 근데 중앙은행의 목적이 바로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가가 이렇게 치솟다 보니까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는 수단이고요. 목적은 물가인 거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례없는 빅스텝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는 베이비 스텝으로 해야 돼요. 예. 금리를 조금씩 올려야 돼요. 근데 빅스텝으로 인상하는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 정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반 정도가
처음 들어본 물가 상승률인 거예요. 미국 8.5%. 예. 왜냐면 41년 만에 최고치니까 40년 정도 안 사신 분들은 처음 경험한 숫자인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한 50세 되셨어도 41년 전이면 10세였으니까 그런 물가는 경험한 게 아닌 거예요. 어린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러분 역사 속에 미국 물가 상승률 이 8.5%, 8.3% 이 정도 숫자는 여러분 인생에 실질적으로 최고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가 상승률이 등장하니까 중앙은행은 뭐 하겠습니까? 물가를 반드시 잡아야만 하죠. 그렇죠. 물가를 반드시 잡아야 되니까 다른 걸 포기하고 물가 잡기에 나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빅스텝인 거예요. 자이언 스텝. 막 이렇게 해가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물가와 금리는 역행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주는 또 압력이 뭐죠? 자산 가격 하방 압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2년 하반기 또 23년까지는 특히나 이런 금리 초긴축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의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초긴축의 시대가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자산 가치의 전반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네. 이게 물가 상승률을 잡는다는 자체가 지금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호주하고 중국하고 철광석 그런 사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정책적인 세계 구도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네.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를 그렇죠. 경기 진작이 안 된 상태에서 단지 금리로만 잡는다 한다면 네. 이건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심각하죠. 예, 예. 그 심각한 그 위협을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고성장 고물가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은 저성장 저물가.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안 좋은 것만 고른 거예요. 맞아요. 고물가 저성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체감 가기 좋게 편하게 말씀을 예, 여쭤보면 예, 예. 물가가 치솟지만 대표님 혹시 소득도 계속 같이 늘어요. 그럼 괜찮으시죠? 그럼 괜찮죠. 또 반대로 소득이 좀 줄지만 물가도 계속 떨어져줘요. 그렇죠. 괜찮으시죠? 예, 예. 근데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이 줄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못 버티죠.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20년에 세계적으로 금리를 다 제로금리로 떨어뜨렸죠. 이것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경기 진작을 위해서 제로금리를 도입했다면 예, 예.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근데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다시 인상해요. 그럼 경기를 또 놓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마리의 토끼처럼 물가를 잡자고 금리를 인상하니까 경기를 놓쳐요.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 그 원론에 해당하는 이론인데, 금리를 인하할 때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투자가 늘면 일자리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느니까 경제가 선순환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만들어놨던 애써 경제가 회복됐는데 이제 물가라는 엄청난 변수 때문에, 물가와의 전쟁이에요. 물가와 싸우느라고 금리를 이제 인상하는 과정에서 경제 선순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그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다. 그 물가에 달려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 지금 대한민국이 옛날 구한말에 뭐 청나라 일본하고 끼어있는 그런 형국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5월 달에 네. 그 미국 주도 중국 빠진 뭐 IPEF? 네. 그거를 중국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또 영내 포괄적 경내 동반자 협정이라 중국 주도하는 게 네. 대한민국이 딱 가운데 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스탠스 문제잖아요. 지금은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제일 경제 교육 순으로 가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수출 국가이면 수출을 목표로 해서 살 거냐, 아니면 중국처럼 거미줄처럼 수입의 최대 교육국을 쫓아갈 거냐, 이제 짧게는 이런 문제부터 네. 그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껴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얘를 끼어가면 얘한테 귓방말 맞고, 네. 얘를 쫓아가자면 쟤한테 죽방을 맞고, 지금 네.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너무 적절한 질문이시고요. 예, 예. 22년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바로 IPEF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R7이 이미 출범했고 R7이 이미 발효됐었는데, 예. 근데 이건 중국 주도란 말이에요. 예. 근데 TPP가 있었어요. 예, 미국 있었죠. 입장에서는. 예, 예. 근데 이 트럼프가 탈퇴했죠. 예. 근데 바이든이 이 TPP
다시 재가입하느냐, CPTPP에 다시 가입하느냐, 그게 아니라 IPEF를 만든 거예요. 만들었죠. 근데 IPEF는 그동안에 있었던 권역 간의 FTA와 같은 그런 경제 동맹이라기보다는 안보 동맹이에요. 근데 안보 동맹의 이유는 공급망 동맹이에요. 공급망 동맹.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동맹의 성격을 갖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군사 안보 동맹까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대표님께서 너무 적절한 질문 주셨는데 그동안 미중 패권 전쟁 동안 한국은 그냥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편도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있었던 모습이죠. 우리는 굳이 중국도 우리 편, 미국도 우리 편. 근데 이번에 이런 결정은 우리는 미국 편입니다라고 공공연히 선언한 개념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작년 전망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을 작년에 봤어야 되는데. 예,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식 미중 패권 전쟁은 그냥 각계 전투예요. 미국 대 중국의 전쟁이에요. 네. 근데 바이든식 미중 패권 전쟁은 우방국 대 우방국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 속에서 지금 물가 금리라는 관점에서만 한번 함의를 찾자면 네. 앞에 정말 좋은 질문 주셨는데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에요. 그럼요. 에너지 원자재, 네. 그리고 비철금속 원자재, 그리고 나머지 식료품 원자재. 네. 그래서 제가 이 책 293페이지에 283페이지인가 273페이지에 정확히 원유 선물 ETF를 투자하라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21년 포스트 네. 코로나 경제 전망 책에 이렇게 쓰셨네요. 정확히 되어 있고요. 예, 예. 제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찾기는 어렵지만 이 작년 책에는 제가 구리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원자재. 원자재, 예, 비철금속, 원자재 둘 다 원자재를 강조했던 거예요. 음.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에는 인플레이션에 투자라는 이슈가 있는데 지금에 일어나는 이런 인플레이션의 이유가 원자재 가격 폭등인데. 그럼요. 근데 지금 IPEF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보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예상 가능한 보복은 아마도 제2의 요소수 사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요소를 중국으로부터 97.7% 의존하고 있습니다. 생산 단가가 맞아 포기했던 시장이었잖아요. 거죠. 예. 예. 그래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예. 거죠. 근데 중국이 장기간 안에는 우리 요소를 직접 생산할 수 있죠. 예, 예. 그러나 단기간 안에는 이런 물류 대란으로 그럼요.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극단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광물 같은 것들이 마그네슘은 100%예요. 마그네슘이 없으면 우리 스마트폰 못 만들어요. 자동차도 못 만들어요. 거의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반도체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 리튬, 망간 뭐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고 뭔가 그 원자재 소싱을 대비책을 마련했다면 그 충격이 덜할 텐데, 그렇죠.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걱정되는 게 원자재 가격의 제2의 폭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의 제2의 요소수 사태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소수 가격이 오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도. 요소수 자체가. 마찬가지로 예. 이런 비철금속이나 광물 소재의 공급이 차단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또 한 번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한테만 보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한테도.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 그때 원자재를 공급 안 하면 이런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원자재를 긴급하게 조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죠? 보호무역 조치. 이미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가, 인도가 자국 식료품을 수출 차단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인도네시아, 우리 파뮤 공급, 또 인도는 밀 공급, 또 말레이시아는 닭고기 공급을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요, 이런 식자재 가격이 폭등하니까 수출업자는 굉장히 고마워요. 그런데 이 국가들이 왜 이걸 차단했을까요? 자국 물가 잡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밀을 최대로 공급하는 인도가 밀 수출을 차단하면, 파뮤를 최대로 공급하는 인도네시아가 지금은 다시 재개되긴 했지만 이걸 차단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파묘 수요가 더 파묘 공급이 부족하고 밀 공급이 또 부족하고 그러면 계속 또 다른 식량 전쟁, 원자재 전쟁 이런 과정에서 IPEF는 어떻게 보면 이 인플레이션 쇼크를 더 부추긴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이런 인플레이션 쇼크가 발생할 우려를 감안해서 물론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뭔가의 특단의 긴급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 당할 수 있다라고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미시로 들어와 보죠. 네. 이 가계부채 문제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정이 된 적이 없었어요. 정권마다. 그런데 이제 현 문재인 정부 이제 바뀐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굉장히 많은 그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해서 재정 지출이 굉장히 많아짐으로써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국가부채가 지금 뭐 말도 못하는 정도 지금 늘었잖아요. 네. 가계부채로만 갈게요. 네. 가계부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 뭐 부동산 그로 인한 거래 절벽 또는 뭐 이런 것들 기형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냈는데 네. 교수님 보셨을 때 이렇게 너무 넓게 얘기하지 마시고 많이 얘기했으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가계부채는 죄송합니다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총량의 문제 무슨 이제 2000조 시대가 온다 하면서 막 겁을 주고 있는데 제가 2013, 14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가계부채랑 부동산을 맡았었어요. 원래 연구원들이 분야를 맡아가면서 순환합니다. 그렇죠. 이번 분기 이렇게, 다음 분기에는 물가, 다음 분기에는 금리 뭐 이렇게. 그때 마침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돌파하는 일이 있었고 그렇죠. 그때 무슨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왜 문제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어요. 이 책에서 제가 강조한 게 가계부채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보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보다 자산가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거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면 그러면 이제 위험한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자산가치 증가 속도보다 느려요. 그리고 총량의 문제라고 하면 이미 지금부터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는 자연스럽게 가계부채가 잡힙니다. 22년 1분기 가계부채가 잡혔잖아요. 전분기보다 줄어든 게 처음입니다. 거의 처음이에요. 최근 역사상.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는 여러분 가계부채 짊어질래야 뭐 부동산 투자 할래야 스스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왜 그 금융정책, 금융규제까지 도입하냐라는 게 제 이야기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취약 가구라고 하는데 예. 취약 채무자라고 하는데요. 이 취약 채무자들의 구성을 보면 전체 약 2000조, 1900조 원 중에 약 5%, 5.1% 이들의 부채입니다. 대략 100조 정도 되는 거죠. 이 부채가 좀 위험한 거예요. 특히 이들의 부채의 성격은 변동금리 그리고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신용대출의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이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이들의 위험이 커지는 거지. 전체 뭐 2000조 뭐 이런 부채가 뭐 큰 위기가 온다. 그러면 2000조 되고 2100조 되면 더 위험한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많이들 제가 가계부채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가계부채 뭐 시한폭탄이다 이런 얘기만 들으시다가 프레임이 그렇게 나왔었죠. 그래, 이미 프레임을 그렇게 갖고 계시다가 그럼요. 문제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반응이 안 좋으세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때 이제 많은 이제 질문 중에 이런 겁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 폭락하면 가계부채 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전제가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 폭락하면이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 폭락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앞에 교수님 부동산 가격 폭락에 또 대전제가 있어요. 네. 세계 경제, 대한민국 경제 폭락이 네. 되면 부동산 가격이 그렇죠. 폭락이 네. 되는 네. 거죠. 예. 예. 지금 현재로서 조망을 해봤을 때 세계 경제, 한국 경제가 뭐 이렇게 2020년 뭐 마이너스 3.1% 찍었을 때처럼 예. 그때처럼 큰 위기가 오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아니라 둔화죠. 제가 여기서도 강조했듯이 맞아요. 상승세 둔화죠. 그러니까 증가율이 어쩌면 물가 상승률보다도 떨어지는 그런 낮은 상승세지 0 밑으로 떨어지는 하락세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가격 상승세의 둔화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고, 폭락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생애에도 폭락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없었던 일을 그게 있다고 가정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뭐 시한폭탄처럼 터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을 주장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뭐 끝자락 보고서 전체를 다 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 일부 폭락론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밑도 네. 끝도 없고 그럼요. 예. 뭐 장세라는 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곡선이 그래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끝자락에 가면 무조건 폭락이라는 거죠. 네. 올라가는 장은 전혀 고려치 않고. 이 부동산 가격에 폭락을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의 많습니다. 많은 많습니다. 분들의 그 주된 근거가 아마 인구예요. 맞죠? 근데 저도 이제 경제 읽어준 남자 제 유튜브 채널에 어제 날짜로 이게 인구에 대한 주제를 좀 다뤘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인구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요. 인구 오너스 시대가 왔죠. 그렇죠. 근데 인구 동향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수요니까. 근데 인구는 감소해도 첫 번째 중요한 건 가구는 늘어요. 가구가 는다는 것은 집 수요가 는다는 그럼요. 뜻이잖아요. 단적으로. 그러니까 인구 감소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다, 폭락한다. 이 주장은 좀 낯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지금부터 보셔야 될 것은 시장을 양분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를 묶어 수도권,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도 인구 감소가 뚜렷하게 전개되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소멸 도시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 도시는 여러분 가보셔도 뻔히 이제 드러나는데 고령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이장님이 보통 한 65세 해서 이제 최고 젊으신 분이 이제 이장님 역할을 하시고 총무 역할을 하시고 지방 소멸 도시의 모습인데 지방 소멸 도시의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인구 트렌드는요. 인구의 증감보다 인구의 이동입니다. 이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구의 이동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2065년까지 인구 추계를 하고 있는데 인구의 감소세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서울 경기권, 그러니까 물론 서울도 빼고 경기권의 인구 증가는 계속 유지돼요. 그러니까 인구의 이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소멸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권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이 경기권을 중심으로 한 인구 유입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을 2등분화 하셔서 그래서 서울 경기와 그 밖의 지역 그리고 또 인구 소멸 도시 3등분화 하셔서 이게 탈동조화라고 하죠. 따로따로 움직이는 흐름. 이걸 중장기적으로 그려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폭락론을 이제 주장하시고 싶으시다면 그 지방 소멸 도시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이 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작년인가요? 어렵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눴을 때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기타 인구보다 많아진 해가 작년인가 아마 그랬죠. 네. 그거는 수도권에 지금 교수님 말씀한 인구의 이동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네. 더 접점을 찾자면 서울로 예전에 다 지방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먹거리를 벌어먹을 데가 없잖아요. 지금 쉽겠요. 그거를 이제 좀 고생하게 얘기하면 일자리 창출이 되는 도시, 뭐 판교 하나가 뭐 지방 도시 하나보다 더 수익이 많았고 이런 얘기들은 바로 일자리잖아요. 일자리. 일자리를 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2000년 초반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공기업들 내려보내고 내려가면 뭐 자기 혼자 내려가지 다 내려갑니까? 학군이 안 되고 생활이 편의시설이 안 되는데 그런 걸 인위적으로 자꾸 하려고 했다 보니 그런 지방도시의 소멸 그 인프라를 더 좋은 방법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저는. 제가 이 부분을 또 한번 갑자기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자, 지방 소멸이라든가 뭐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일단 민간 기업을 마음대로 내보내라고 못하니까 이제 공공기관을 많이 내보냈죠. 저도 사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국책연구기관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방 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아 있으려고
그때 이제 현대경제공원으로 이동한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번 이런 과정에서 그 지방을 어느 정도 뭐 인공호흡기 다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서울에 그 공공기관이 있던 자리는 그냥 빈터로 공터로 남아 있을까요? 첨단 도시가 생겨날까요? 첨단 도시가 생겨. 그걸 보셔야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전이죠. 네. 그럼 한전 부지가 한전이 나주로 이전했잖아요. 그럼 나주 발전에는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 삼성동 일대는 한전이 있을 때랑 현대자동차 그룹이 들어섰을 때랑 그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과 서울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전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지방도 인공호흡기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적정한 정책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맞죠. 어떻게 바라볼 건지의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정책들은요. 서울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 간의 탈동조화를 더 만드는 더 부추기는 그런 정책 기조라고 해석할 네, 수밖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도 본인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 것처럼 없죠. 네. 그 내려가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일단은 가족 단위로 내려갈 수가 없다 보니 네. 뭐 내려가 살면 또 정부 치고 살면 애들도 다 잘 살겠지만 네. 이제 아이를 놓고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교육이 제일 우선이다 보니까 일단 교육 환경을 볼 테고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 하여튼 되게 아쉬운 뭐 그렇게 잘했으면 제가 정부 정책 뭐 국토교통부 들어가든지 제가 공무원을 했어야죠. 하여튼 아쉬울 뿐입니다. 네. 자, 2022년 하반기 전망 교수님께서 이제 뭐 단락을 나눠주셨는데 그냥 주거용 상업용 교수님께서 쭉 한번 전망을 해주세요. 여러분께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오른팔 왼팔로 좀 비유를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오른팔은 거시경제 여건이에요. 그 중에 95%가 금리죠. 금리라는 거시경제 여건이라는 면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을 이제 짓누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왼팔이 중요한데, 자, 2020년에는 오른팔, 왼팔을 다 들은 거예요. 21년에는 이 오른팔을 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죠. 근데 22년에는 이걸 누르는 거죠. 근데 이 상승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긴 해요. 그게 이제 바로 규제 완화죠. 신정부의 규제 완화. 네. 근데 이 규제 완화의 흐름도 잘 보시면 어려워요. 규제 그동안에 규제를 도입했던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혜택은 어딜까요? 주로 수도권이겠죠. 예를 들어 초과 증축을 허용한다든가 리모델링 허용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정책들은 규제를 완화하는 흐름들은 결과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나름 뒷받침해주는 수요를 뒷받침하게 만드는 그리고 가치 상승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나 금리라는 거시경제라는 하방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상승세는 굉장히 많이 둔화되는 흐름. 제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이 지방권 같은 경우는 하방 압력은 존재하는데 이런 상승 압력도 같이 없기 때문에 예.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은 경우도 벌써 뭐 얼마간 뭐 1억, 2억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승 압력 없이 하방 압력만 받는 그런 것이니까 이렇게 지역을 좀 구분해서 좀 보셨으면 지역을 좋겠고요. 구분해라. 네. 상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업용 부동산은 조금 다릅니다. 좀 전혀 다른 결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분석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그 변수, 그러니까 우리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를 미분양 주택 건수로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무래도 이 공실률이지 않나 생각돼요. 그럼요. 예. 근데 재밌게도 이게 재밌는 일은 아니죠. 좀 슬픈 일이죠. 슬프게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중에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죠. 저금리로 인해서. 근데 이런 시국에 같이 급락한 자산이 딱 한 가지예요. 이것은 부동산, 주식, 뭐 제가 원자재 투자라 했어요. ETF, 채권, 금, 가상자산 다 포함해서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자산만 하락했어요. 상가겠죠. 그게 상가입니다. 예, 방문을 못 하니까. 그렇죠. 예. 공실률이 역사상 고점을 찍은 맞아요. 거예요. 이 공실률.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가장 높게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상가보다
중대형 상가가 더 크게 치솟았어요. 그렇죠. 소형 왜냐하면- 상가는 뭐 배달업체라도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고요. 또 대형 식당을 운영하시던 자영업자가 일을 폐업을 하시면서 사업을 접었지만 어쨌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또 식당인 거예요. 그러면서 소형 상가로 전환하셨어요. 그래서 공실률이 다시 떨어지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소형 상가는. 근데 중대형 상가의 경우에는 계속 상승했죠. 이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제 위드 코로나잖아요. 예, 예. 이제 6월이라는 이 기점이 반등하는 구간이에요. 공실률이라는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본다면, 그래서 22년 2분기까지는 공실률이 고점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던 이 중대형 상가가 공실률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영업자의 창업 열기가 폐업 열기보다 더 커지는 시점이에요. 크로스되는 시점. 그런 시점에 이제 공실률이 또 채워지면서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상가, 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저점을 딛고 일어나는 그런 구간이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상업용 부동산 뭐 잠깐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네. 단위 규모가 크다 보니 정말 네. 주의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상권 네. 분석이란 자체가 뭐 불가항력적인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도 있지만 일반 상권의 흐름조차도 흐르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생각할 만큼 네.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정말 주의 깊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저는 이렇게 지표를 계속 분석하고 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셔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공실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상가를 좀 보시면 어떨까? 그 상가를 보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교수님 유튜브 채널이 뭐예요? 그 유튜브에서 뭐라고 치면 돼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경제 읽어준 남자에서 우리 거시 미시경제도 공부하시면서 네. 예전에 돈 버는 부동산 보시면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어지시고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먼저 주신 그 긴축의 시대 이번에 나오는 책 네. 이거 사실은 저희 우리 대표가 써준 거예요. 저 네. 그 책 오늘 가대본 나온 거잖아요. 이 가제본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모양만 있습니다. 우리 네. 여기 촬영 감독님이 써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있나 봐요. 재테크를 잘하려면 변화에 예의주시하라 라는 아. 문구하고 변화 속에 길을 잃지 말자 라는 문구가 있었나 봅니다. 요거를 네. 질문을 해달라고 하면서 네. 우리 오비스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재테크에 대해서 뭐 당부나 주의사항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 이제 소위 알려진 전문가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저에 대해서도 뭐 그런 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인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특정인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댓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네. 그 글을 잠깐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 특정인이 2020년에 금리 떨어지고 환율 떨어질 때 무조건 주식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으면서 22년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는데 주식 담아야 될 때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댓글이었어요. 그럼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금리나 거시경제 여건 하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제가 강조했던 원자재 가격 이런 것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들, 재테크하는 것들이 계속 연동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어떤 그 시대적 흐름과 상관없이 금리, 경제 성장세, 충격 이런 것과 상관없이 똑같이 어떤 종목만을 보고 부동산 시장만을 보고 투자하시는 데는 조금 우리가 그런 습성에서는 좀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습성을 버리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비스트 같이 정말 훌륭한 채널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셨으면 그게 좋겠다. 제일 어려워요. 예. 판단을 하더라도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게 재테크 분야잖아요. 네네. 네.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맞아요. 누가 뭐 사라, 또 누가 뭐 사라. 그러면 심지어 그거 사라는 얘기를 그 유튜버가 녹화한 시점이 여러분이 그 영상을 접한 지 20일 전입니다. 그런데도 그거 살 겁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참조를 하되 맞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경제나 거시경제 흐름을 판단하시고 결국 재테크라 하면 경제에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네.
경제의 흐름 속에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이런 채권 시장, 그밖에 원자재 시장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를 보시다가 부동산 시장이다라는 것을 판단하신다면 네. 그때 또 어떤 부동산일까라는 것을 좀 좁혀 들어가신다면 그렇죠. 투자 의사 결정하는데 정말 잃지 않는 투자 이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하고 좀 시간이 도대체 한 40분을 지금 40분이 뭐야? 1시간을 넘게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요즘은 글쎄요, 뭐 아직 나이는 안 여쭤봐도 저보다 젊은 분 같은데 젊은 분들이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 뭐 이런 경제 정책 분야, 거시, 미시 이런 얘기 재밌게 해주셨고요. 다음에 또 우리 김 교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주 모셔갖고 우리 오비스트 프로그램이 부동산 전문가 프로에서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할 때 조금 플렉시블하게 조금 다채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셨던 분은 우리 김광석 교수님이셨고요. 오늘은 대한민국 거시 미시 경제 다 다뤘고 부동산도 대충 예측했고 더 궁금하시는 분들은 그 저희 채널 말고 유튜브 가셔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 채널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또 공부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